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0강 한국의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입니다. 앞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9강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 10강까지가 이제 전체 그 책의 내용인데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임경수 선생의 그 책을 주로 이제 주로 삼아서 부로 이제 나머지 다른 책들을 정리해 가지고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번 10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1강부터는 한류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좀 다뤄볼 거기 때문에 이번 그 마지막 시간이 이제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가 뭐냐 그랬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어떤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앞 시간까지 다루었던 것들은 문화는 문화인데 이제 지금 이 문화라는 컬처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한국인이라 그랬을 때 한국 문화 그러면 한국인의 어떤 생활 전반에 관한 이야기로까지 이제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다루게 될 대중문화와 예술문화라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라는 이야기를 할때 이야기 되어질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의미에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악, 미술,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이제 미술이나 음악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음악.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중문화와 예술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대중문화라는 것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순수문화로서의 어떠한 예술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대중문화와 예술문화라는 건 서로 이제 물론 이제 의미를 갖다가 분석해 본다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로 대립의 개념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셔도 되지 않느냐. 외국 분들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뭐 이건 뭐 뻔히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대중문화라는 게 뭐냐 이런 게 있죠. 대중문화의 개념. 그랬을 때 첫 번째 대중문화의 의미라는 것은 한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을 이루는 대중을 기반으로 한 근현대 사회의 문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대중문화라는 것은 언제 사회의 문화다? 근현대 사회의 문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대중문화와 변별되는 개념으로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순수문화 혹은 고급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문화라든지 그러니까 대중예술이라고 한다면 순수예술이라든지 고급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예술문화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근현대 사회의 문화라는 것은 그 이전, 그러니까 중세나 고대의 어떠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예술문화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대중문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중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이런 거죠. 내가 이를테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라고 합시다. 그 미술을 전공했는데 대중 미술을 해요. 그러면 약간 천시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 내가 이를테면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 성악을 전공했는데 트로트를 부른다.
그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죠. 마치 내가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사도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외국인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군요. 네, 정도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원래 배웠던 그 성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클래식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른 길이죠.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약간 천시받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 작금에 이르러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리고 더 이상 대중문화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현대 사회라는 것 자체가 정보화 사회죠. 지금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산업 사회 시대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 정보화 사회 안에서의 그 대중예술이라는 것,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소비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고급 문화라든지 혹은 순수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급 예술, 순수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과거의 시대, 이를테면 여기서 근현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고대와 중세 사회에 있어서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급 예술, 그다음에 순수 예술이라는 것은 어, 귀족들을 위한 문화였죠. 어, 향유 계층 자체가 귀족 중심이었죠. 귀족 중심. 물론 거기 안에 이제 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의 코드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들은 대부분 귀족 혹은 상류층 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러한 상류층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난 일반 대다수의 사람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변별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문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문화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문화다. 어, 그래서 이러한 매스컬처라는 것은 고급 문화와 비교한다 그랬죠.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고급 문화와 비교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비엘리트 문화, 그러니까 엘리트와 비엘리트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성악을 한다 그랬을 때 성악을 이를테면 배웠다고 그 대학에 가서 성악과를 지원했다고 합시다. 성악과를 지원했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실용음악과라는 게 또 있죠. 실용음악과는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일반 그 4년제 대학 안에서 실용음악과는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과들이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에 주로 있었죠. 그것이 전문대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실용음악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의 한 부분으로서 실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실용음악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성악과라는 것은 음악대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음악대학 안에 성악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음악대학 안에 성악과라는 것은 고급 예술이면서 엘리트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와 중세에 걸쳐서 향유되었던 귀족들에 의해서 향유되었던 고급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고급 문화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별되는 관점으로서의 어떤 매스컬처, 그러니까 비엘리트 문화로서 매스컬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중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popular culture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인기 문화나 취향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부담 없이 즐긴다라는 것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식주 생활 이외에 인간이 의식주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 남는 시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를 즐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의 범주가 지금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떤 인간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 여가 시간이라든지 남는 시간에 문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 부담이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식을 듣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클래식을 들으러 갔습니다. 저도 클래식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거기 들으러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갔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악기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이올린 이를테면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다고 합시다. 바이올린이 있다고 합시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음을 듣고 나서 구분을 하는 고급 독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급 독자가 아닌 일반 독자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와 비올라 소리와 첼로 소리를 쉽게 구분해내기는 힘듭니다. 저도 제가 어떠한 그러한 음악을 갖다가 틀어준다고 했을 때 그게 바이올린 소리인지 비올라 소리인지 첼로 소리인지 실질적으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건 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특징적인 어떠한 음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게 된다 그랬을 때 신경을 쓰게 되죠. 당연히.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정신적 부담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카소 그림을 본다고 칩시다.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뭡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신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카소 그림의 핵심은 뭡니까?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람 얼굴을 그려놨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온 빛을 갖다가 얼굴을 이렇게 쪼개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전 지식이 없는 채 피카소 그림을 본다고 하면 저거 뭐야? 저게 얼굴이야. 인간의 얼굴이야. 뭐야? 왜 인간의 얼굴을 저렇게 쪼개놨어?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이제 뭡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급 예술을 감상한다는 것에서 오는 정신적인 부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퍼퓰러 컬처로서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런 정신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기 문화이면서 취향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 중립적이다. 여기서 이 정치 중립적이라고 할 때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 의미의 정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했을 때 그 정치라기보다는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맺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그 관계 맺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중립적이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게. 다음으로 매스미디어 컬처라는 거죠. 매스미디어 컬처.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컬처인데요. 그러니까 대중 언론 매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매스컴 문화라는 거죠. 매스컴 문화. 그래서 그러한 매스컴에 의해서 전달돼서 전파,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스컴 문화에 의해서 현대의 어떤 조직의 위계 구조라든지 이데올로기 혹은 미디어 산업의 질서 같은 것들이
문화 창조의 과정 안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대 조직의 위계 구조라든지 이데올로기, 미디어 산업의 질서 이런 것들은 앞서 이제 파퓰러 culture라 그래가지고 정신적 부담이 없는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매스미디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스컬처와 파퓰러 culture와 매스미디어 컬처라는 것이 모두 이제 아우르는 의미에서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이긴 하지, 대중문화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매스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이 정치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힙합을 한다고 합시다. 힙합을 한다 그랬을 때 힙합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저항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항성이라는 게 분명히 힙합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힙합하는 가수들은 자기들끼리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저항성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힙합이라는 것은 1980년대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랩과 그다음에 디제잉, 그다음에 그래피티죠, 그래피티, 그다음에 브레이크 댄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떠한 그 가사를 읊조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읊조리면서 읊어대는 것이 랩이라고 할 수 있고 디제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DJ가 디제잉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랩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어, 어, 디제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피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벽면에 그림들을 막 그려놓는데 되게 그 글자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그려놓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원초적 그러니까 벽화죠. 일종의 벽화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피티 뭐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그래피티고 브레이크 댄스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 댄스죠. 브레이크 댄스. 이 네 가지 요소가 합해져 있는 게 힙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낙서 미술인 그래피티와 비트가 빠른 음악 그것을 랩으로 하고 그것을 디제잉이 DJ 믹스라고 하죠. DJ 믹스를 집어넣고 그 DJ 믹스에 맞춰 가지고 춤을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힙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힙합에는 저항성이라는 것들, 특히 이제 흑인 음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러한 저항성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 안에 어떤 힙합이 가지고 있는 힙합이라는 그 198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르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에서의 또 미디어 산업의 질서.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유통 구조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그 힙합의 유통 구조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대 미디어 기업들. 거대 미디어 기업들과 그 다음에 그 힙합이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저항성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출발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그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거대화되고,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 산업과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디어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미디어 산업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어떠한 그러한 저항성이 좀 퇴색해 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퇴폐적인 요소들이 가미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미디어 산업 질서와 어떤 조직의 위계 구조, 이러한 것들,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BTS를 한번 얘기로 들어봅시다. 제가 또 자꾸 BTS 얘기하면 여러분 또 BTS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BTS라는 그 그룹 자체가 원래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출발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얼마 전에 주가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그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샀지요. 그러면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단순히 BTS는 대중 가수죠. 대중 가수죠. 그러니까 그룹이죠. 그룹. 대중 그룹인데 그 회사 그 BTS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빅히트인다. 그 빅히트가 주식을 상장한다 그랬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BTS라는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 산업 안에서의 파급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이를테면 음악을 발표한다는 게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악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음악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그것은 문화 산업이 되는 거죠. 대중문화 산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대중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그냥 나는 대중들을 위해서 음악을 공짜로 풀고 싶어요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공짜로 풀어지는 게 아니죠. 그걸 무단으로 이를테면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 창작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뭡니까? 직업으로서 대중문화라는 것이 이런 거죠.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이긴 하지만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산업화된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업화된 것에 안에서의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서의 명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밝음과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TS 중에 이를테면 레몬스터라는 리더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들은 대중들은 그들의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를 하면서 그들의 음악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음악을 공짜로 그들이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런 것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무료로 내가 음악을 나눠주겠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의 다양한 산업화된 구조 안에서의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뭔가 무단 복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무언가를 복제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들 어떤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 능력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안에서의 어떠한 조직적인 위계 구조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이데올로기라는 것.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런 거죠. BTS라는 그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도 일종의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의 또한 미디어 산업의 질서라는 것 또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미디어 산업의 질서라는 것은 그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 산업 안에서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중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먼저 한국 대중문화라는 게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부분을 갖다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것이 전통문화와 그러니까 근현대에 나타난 것을 대중문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와 단절되어 있고 고급문화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의 근대라는 것 출발이 언제입니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갑오경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갑오경장 이후에 이제 한국의 근대라는 것이 출발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1900년도 초거든요. 그럼 1900년도 초에 어떠한 대중 문화라는 것이 출발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중문화라는 것은 근대성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유입된 문화 코드들이거든요. 그러면 서양의 문화 코드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동양의 문화 코드가 직접적으로 그 대중문화로서 유입되고 있지는 않죠. 서양의 문화 코드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서양의 문화 코드들이라는 것은 기존의 한국적인 전통 문화와는 별개의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의 문화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화와 문화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원래 이제 이런 거죠. 서양에는 클래식이라는 귀족들을 위한 음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도 물론 조선 안에 궁중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궁중음악이 있었고 선비들이 즐겼던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조 같은 것도 다 뭡니까? 시조를 읊어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조를 읊어댄다라는 것은 시조를 읊어대면서 그 안에 음악적 요소들을 갖다 가미해가지고 일종의 노래처럼 불러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노동요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요라는 건 말 그대로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로 구전되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서양의 어떤 클래식이라든지 그 고급 문화들이 유입되게 되면서 우리 한국 전통의 문화와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급 문화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통 문화와 단절이죠. 그래서 일제 그다음에 해방을 겪으면서 전통 문화를 갖다가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라는 게 이런 게 있죠. 한때는 되게 타부시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한국 전통의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불과 한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 그러한 생각들을 했지.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화로서 타부시됐던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 문화 자체를 갖다가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 노력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전통 문화를 한다 하면은 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어, 이거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다음으로 이제 외래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이 있죠. 외래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대중문화를 갖다 받아들이게 되죠. 일제 시대니까 이런 거죠.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신파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파극이 들어오는데 그 신파극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일본의 신극 운동에서 유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의 신국운동이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극인 어떤 가부키에 반해서 이제 새로운 신극 운동을 펼치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신파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파극이라는 것은 그 신국 운동은 정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 그러냐? 앞선 문화를 갖다가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벌써 정치적 색깔이 묻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심파극으로 전달하게 될 때는 그러한 정치적 요소들이 모두 배제된 채 그냥 뭡니까? 사랑 이야기로만 돼버리죠.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로만 돼버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의 어떠한 그 심파극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이 없었죠. 그냥 어떠한 그 시대 자체가 일제 치하기 때문에 암울한 시대상 안에서 그냥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정도로 그냥 무비판적 수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제 치하에서의 어떠한 그 연극 그러니까 연극계에서 심파극을 편하니까 그걸 자꾸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제치하의 어떠한 그 연극계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런 거죠. 그냥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대중극이었던 어떠한 심파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편한 대로만 그냥 그것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자체적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일본의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지향적 문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래지향적 문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비하하는 상황으로까지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현재까지도 있죠. 현재까지도. 그래서 현재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랩이라든지 그 힙합을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어떠한 젊은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트로트를 부른다는 것은 아유 그거는 무슨 40대 50대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부르는 노래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트로트라는 것도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러한 것들 안에서도 이런 거죠. 어느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것 자체는 일지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1980년대 미국에 의해서 들여온 문화거든요. 대중문화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되니까 힙합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중문화 코드를 제대로 읽어내고 시대에 앞서가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트로트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들을 갖다 답습하고 있는 전통의 것을 뭐냐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들 그러한 것들에서 오는 그 인식의 차이에서 젊은이들과 기성세대 간의 어떤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탈정치, 탈이념적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상업적 소비 문화죠. 상업적 소비 문화가 주를 이루게 되다 보니까 정치와 이념에서 멀어졌다라는 게 이제 90년대 이제 1980년대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980년대에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정권을 잡게 되거든요. 5.18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서 이 인간이 뭘 만들어내느냐. 프로야구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프로야구를 왜 만들어내느냐. 독재자들은요. 정치에 무관심하게 민중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를 출범시킵니다. 프로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돈에 의해서 상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스포츠 아닙니까? 프로 스포츠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순수 아마 스포츠가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재미있죠. 흥미있고. 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에 의해서 돈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어지고 자기가 성적을 잘 내는 것으로서 내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의해서 내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프로의 측면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스포츠 자체가 재미있어지게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업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스포츠에서는 없었던 것들이 프로 스포츠에 도입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요소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한다면 프로야구 할 때 치어리더들이 나와가지고 흥을 돋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치어리더들이 나와가지고 흥을 돋구는 거 아마 스포츠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 없죠. 그건 일종의 응원 문화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응원 문화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치어리더들이 나와가지고 흥을 돋구는 것 자체가 상업적 측면이 아닙니까? 상업적 측면을 통해서 응원을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응원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이 나를 응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더 열심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그냥 그 프로스포츠의 재미에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가 프로야구를 출범시키죠. 그다음 프로축구 출범시키죠. 프로씨름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온갖 프로들을 갖다가 프로 어떤 시리즈들을 출범시켜 가지고요. 그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즐거워만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점점 정치와는 멀어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독재자들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프로스포츠가 출발하면서 탈정치, 탈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90년대 이후에 어떤 소련의 붕괴와 동부 공산권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점점 상업적 소비 문화가 넓게 퍼지게 되고요. 정치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게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한국의 대중문화 안에 아까 제가 힙합을 말씀드렸지만 힙합이 저항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겁니다. 그 힙합 가수들이 그 전까지는 뭐 힙합의 핵심은 저항이에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촛불문화제 할 때 과연 젊은 그 힙합 가수들이 몇 명이 얼마나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것을 했는가 했을 때는 별로 이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 어,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힙합이라는 것 자체도 탈 이데올로기, 탈 정치화 돼 있죠. 그냥 그거는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하나의 힙합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거대 기업의 문화 지배 현상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대기업이 어떤 문화 전반에 참여를 하게 됐죠. 대표적인 게 이제 CJ 아닙니까? CJ. CJ 우리나라 CJ 그룹이 그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미디어 그룹을 갖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J 미디어 안에 TVN이라든지 아니면은 CGV, 그다음에 XTM 이런 여러 그러니까 미디어 그룹 안에 여러 그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지상파 방송들의 미디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과거에 드라마 왕국은 MBC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오히려 TVN이나 JTBC에서 훨씬 더 좋은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실제로 지상파 방송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은 대기업들이 문화 전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대기업이라는 건 어차피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상업적 이익을 내기 위한 데 핵심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상업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향력이라는 것도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J가 실제로 그 CJ 그룹이 CJ 미디어도 있지만 CJ가 또 뭡니까? 음식과 관련돼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또한 그 파급 효과라는 게 그만큼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1조 원어치가 팔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대 기업의 문화지배 현상을 확대시켰다라는 것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화적 민주주의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아서 어, 민족주의 문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뽕이라고 이야기하죠. 국뽕. 국뽕으로 대변되는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국뽕 문화라는 것은 뭐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떠한 민족 주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것이 좋은 것이요라고 하다 보면은 뭡니까? 우리의 전통성들을 가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통 음악이라든지 전통 미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문화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급속한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쾌락주의, 상업주의, 그다음에 반지성주의,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쾌락주의와 상업주의죠. 쾌락주의와 상업주의. 그러니까 너무 상업화돼 버렸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돈과 연관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돈과 연관돼 버리는 그런 것들. 바로 이제 상업주의죠. 그다음 쾌락주의. 상업화되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의 성상품화 같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의 전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했을 때 먼저 대중의 등장과 더불어서 고급 문화의 단절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를 이행하면서 이제 대중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 양반을 중심으로 한 고급 문화가 존재를 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몰락을 해버리죠. 특히 이제 일제 치하가 되면 양반이라는 것 자체가 계급 사회라는 것 자체가 붕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러한 그 계급 질서라는 게 유지되고 있었던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계급이 그 양반이라는 것 자체가 몰락을 하게 돼 버리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문화 이행, 그들의 고급 문화라는 것 자체가 대중에게 이행,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급 문화의 단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일제 감정기라는 것이 결국 문화의 파행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문화의 파행.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올바른 문화의 이행과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중이라는 것을 그냥 계몽의 대상으로만 삼은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 저널리즘과 문학 대중화가 맞물리면서 상업주의적 문화가 유통 보급되면서 상업성이 강화된 문화가 주를 이루는 퇴행적인 대중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심파극 같은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문학에 있어서 3.1운동의 실패 이후에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것이 문의 사조로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시 안에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상화의 만노의 나의 침실로 같은 그런 것 작품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말 자체가 퇴폐적이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정치적인 것에서 오는 좌절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점점 퇴폐적인 쪽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 안에서의 문학성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학성과는 또 다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만들어냈던 시라는 것 자체가 대중문화는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러한 일제 감정기라는 것은 문화적 파행이 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파극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박계주의 소설인 수뇌보라는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하거든요. 대중소설이었던. 수뇌보 말 그대로 뭡니까?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냥. 사랑 이야기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랑 이야기가 유행을 하느냐? 시대가 암울하고
일제 치하라는 타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냥 사랑 이야기나 하자라는 식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자였던 일제가 은근슬쩍 부추긴 측면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상업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그러한 그러니까 순수 문학도 발전되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퇴폐적인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대중문화라는 것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박계주의 순애보 같은 소설 여러분 지금 아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초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박계주가. 그래서 박계주의 순애보가 신문 연재 소설이었는데요. 그 신문 연재 소설인 박계주의 순애보를 빨리 받아보려고 신문 지국 앞에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압니까? 순애보라는 걸? 모르죠. 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중소설이 그만큼 뭐냐면 그냥 사랑 이야기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안에 무슨 작가의 세계관이라든지 대중을 향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면서 아쉬움이죠. 다음으로 해방과 미국 문화 유입.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이제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자유주의 물결이 유입되고 미국의 대중문화가 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미국 지향의 대중문화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 군정이 들어온 이후에 미국의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문화가 최고라는 것들이 그러한 인식들이 이제 밝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비판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연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유연애라든지 그러니까 자유부인이라는 그 이 자유부인이 1950년대 그 정비석이 쓴 소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이 자유부인 이 영화 안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냥 이거 불륜이거든요. 불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명품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향락을 추구하는 것, 그러한 문화에 대한 일종의 이제 비판이죠. 그게 이제 그만큼 1950 이게 56년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50년대에 그만큼 화두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화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주의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여성들에게 어떠한 자유를 줬는데 그게 이제 불륜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성적 타락을 갖다 가져와 버렸다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미국식 자유주의 어떤 무분별한 수용이 가져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 정신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비판성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됐던 측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것이 최고야라는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다음으로 이제 1960년대 현대적 대중문화 현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 주간지,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등장, 그 다음에 라디오 보급의 확대, 그 다음에 영화 산업의 팽창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대중문화의 시대로 196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텔레비전의 등장이죠. 텔레비전의 등장과 라디오 보급이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대중적인 문화들이 확산되었다라는 게 이제 1960년대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에 오게 되면 이제 대중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게 됐거든요. 그 이제 큰 이유가 뭐냐면 산업화입니다. 바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매스미디어가 팽창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생산해내었던 여러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업성과 당연히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서 저급한 대중문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어떤 대중문화라는 것은 저급한 문화라는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1970년대부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대중문화 하면은 그건 저급한 문화야. 그거와 상대되는 고급 문화로서 이제 뒤에 얘기하게 될 예술 문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1980년대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이죠.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 이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비디오 매체의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컬러 시대가 열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 컬러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흑백 텔레비전과 컬러 텔레비전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시각에서 오는 효과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더욱더 어떠한 대중문화에 대한 유입을 빠르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꾸 유입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어떤 전파 수단으로서 대중문화가 활용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1980년대에 80년대 90년대를 보면 이 건전가요라는 게 있습니다. 건전가요. 그게 뭐냐면요. 음반을 내려면요. 맨 마지막에는요. 건전가요를 하나씩 넣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정설의 아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 우리 조국 그 내용 가사들을 보면요. 대한민국 최고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이데올로기, 효과, 파급 그걸 위한 수단으로서 건전가요라는 걸 갖다 하나씩 끼워 넣게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 안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나라는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심 꺼주세요, 정치 쪽으로 관심 꺼주세요.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요. 어,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이제 약화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노태우를 거쳐가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김영삼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제 대중문화가 대중의 어떤 주류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그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불과 한 3, 4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이 올바르게 인식된 그러한 것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50분을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또 너무 그 대중문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좀 불필요한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일단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예술문화에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좀 마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좀 쉬셨다가 두 번째 한국의 예술문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